저는 응급실 어머니, 침대에 누워 제발 있었습니다. 저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심장이 마세요. 너무 뛰어서 말을 못할 지경이었는데 그때 핸드폰에서 아들 목소리가 어머니, 들렸습니다. 제발 엄마 저한테 더 솔직히 이상 연락하지 말할게. 마세요. 나 지금 아내 눈치 보이거든. 엄마가 자꾸 이러면 내 입장이 뭐가 어머니, 돼. 제발 창피하게 저한테 왜 더 이상 이래. 연락하지 마세요. 제발 내 발목 잡지 마. 그 아들은 제가 식당 일로 학비를 댄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명문대 대기업 보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날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들이 다시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돈 좀 빌려줘. 저는 그 순간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5입니다. 아직도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서 국물을 끓입니다. 식당을 연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뻐근해도 이 식당만큼은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냄비 하나, 이 국자 하나에 제 두 아들의 청춘이 담겨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큰아들 준혁이가 출근 전에 들렀습니다. 엄마 어제 무릎은 좀 어때 하면서 제가 미처 못 꺼낸 쌀 포대를 번쩍 들어 올려놓고 갔습니다. 그 넓은 등을 보는데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가 없었으면 저는 진즉에 이 세상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는 아들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둘째 준서입니다. 준서는 지금 이 세상 어딘가에 있겠지만 제게는 없는 아들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아들 하나를 잃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그 아들을 제 손으로 내쳤는지 그 이야기를 말이에요.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식당을 연 건 큰아들 준혁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먼저 간 뒤 저한테 남은 건 두 아들과 빚뿐이었습니다. 친정도 시댁도 도와줄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이 설렁탕집이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들어오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집에 오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준혁이는 어렸을 때부터 말이 없고 속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제가 힘들어 보이면 아무 말 없이 옆에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반찬 투정 한 번 안 했고 새 옷 사달라고 조른 적도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저한테 들킬까봐 몰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 돈으로 동생 생일 선물을 샀다는 걸 나중에 알았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둘째 준서는 형이랑 달랐습니다. 살갑고 애교가 많았어요. 엄마 최고야 하면서 제 목을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던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날에 직접 편지도 쓰고 꽃도 꺾어왔어요. 그리고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전교 10등 안에 들었고 선생님들도 준서는 대학만 잘 가면 크게 될 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준혁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다가 준혁이가 밥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 안 갈래. 제가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준혁이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준서 고등학교 가면 학원도 보내야 하고 돈이 많이 들잖아. 나는 기술 배우면서 일할게. 엄마 혼자 다 감당하기 힘들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밥상을 앞에 두고 그냥 울었습니다. 준혁이가 그때 얼마나 철이 들었는지, 얼마나 어른스러웠는지. 그 나이에 그런 결정을 한 아이한테 저는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렇게 준혁이는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기계 부품을 만드는 금속 가공 공장이었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으면 절반을 제한테 가져다 줬습니다. 준서 학원비라고 봉투에 써서요. 저는 그 봉투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돈을 받아서 쓰는 게 맞는 건지 준혁이한테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건지 매번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준서의 성적표를 볼 때마다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준서가 잘 되면 형도 기뻐할 거야.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을 거야. 준서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새벽까지 공부하더니 결국 서울 명문대에 붙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우리 셋이 식탁에 앉아서 같이 울었습니다.
준혁이가 준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야 잘했다 이 새끼야 하면서 웃었는데 그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세 식구가 함께 웃은 마지막 날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준서는 대학에 들어가서도 잘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오는 날이면 전화해서 엄마 나 또 장학금 받았어 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준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준서가 또 장학금 받았대. 준혁이는 기름 냄새 나는 작업복 차림으로 받는 전화에서도 그래 잘 됐네 하고 씩 웃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듬직했는지 모릅니다. 준서가 졸업하고 대기업에 붙었습니다. 대기업 면접 결과를 기다리던 날 준혁이는 공장 야근을 하면서도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고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합격 문자 오자마자 저한테 전화해서 엄마 준서 붙었대 잘 됐다 하고 더 크게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때 세상에 이런 형도 있구나 싶어서 또 울었습니다. 처음 1, 2년은 괜찮았습니다. 준서가 월급 타면 가끔 용돈도 보내왔고 명절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러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다 준서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며 여자를 데려온 날 저는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상대방 집안이 꽤 있는 집이었습니다. 부모가 의사의 큰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었어요. 준서가 저한테 미리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식당 얘기는 하지 마. 그냥 조용히 계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도 아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꾹 참고 갔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상대방 어머니가 어머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준서가 그냥 쉬고 계세요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는 척했지만 속으로 얼마나 창피하고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옆에 있던 준혁이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준서는 처갓집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부터 연락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하면 받기는 했는데 목소리가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었습니다. 통화가 늘 3분을 못 넘겼습니다. 준혁이가 준서한테 전화를 해서 야 엄마한테 연락 좀 해라고 했더니 준서가 오히려 화를 냈답니다. 형 왜 나한테 부담 줘 나도 내 살림 사느라 바쁜데. 그 말을 준혁이한테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 아이가 내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제가 너무 자주 연락하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그렇게 또 참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쓰러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당 주방에서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단골 손님이 발견해서 바로 119를 불러줬습니다. 과호흡에 혈압이 너무 올라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준혁이는 소식 듣자마자 공장에서 작업복 그대로 뛰어왔습니다. 기름때 묻은 장갑도 못 벗고 달려온 준혁이 손을 잡으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준서한테도 연락을 했습니다. 한참 만에 전화를 받더니 준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비가 얼마나 나와 보험은 있어 많이 심각한 거야. 저는 그 말이 너무 이상해서 지금 그게 먼저 할 말이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준서가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나 지금 아내 눈치 보이거든. 엄마가 자꾸 이러면 내 입장이 뭐가 돼 창피하게 왜 이래 제발 내 발목 잡지 마.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귀에 댄 채로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핸드폰을 받아서 조용히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꽉 잡았습니다. 그날 준서는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준서가 먼저 연락을 해온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두 아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준혁이는 그 공장에서 20년 넘게 기술을 닦았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솜씨가 남달라서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큰 프로젝트마다 중심에 섰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에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랑
조그만 금속 가공 업체를 차렸습니다. 처음엔 작은 창고에서 시작했습니다. 일감이 들어오면 밤을 새웠고 거래처가 생기면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그게 지금은 직원이 20명이 넘는 업체가 됐습니다. 준혁이가 제 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올 때마다 저는 그 얼굴이 얼마나 대견한지 모릅니다. 학력도 없고 백도 없이 이 손 하나로 일궈낸 겁니다. 그런데 준서는 달랐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던 준서가 어느 순간부터 주식을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친척 중에 준서 쪽 소식을 아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처음엔 조금 잃어도 금방 회복할 거라 했는데 갈수록 깊이 빠져들었다고 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대출까지 받아 주식을 했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그러다 크게 한번 빠졌습니다. 잃은 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결국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고 준서는 직장도 잃고 집도 잃고 혼자 남았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그 소식이 들린 건 준서가 직접 연락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5년 만에 처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나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어찌나 담담하게 말하던지 마치 어제도 통화한 사람 같았습니다. 엄마 나 좀 어려워졌어. 엄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기만 했습니다. 돈 좀 빌려줘. 많이 말고 당장 급한 것만 갚게 조금만. 저는 한참 있다가 물었습니다. 얼마? 준서가 숫자를 말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돈이면 준혁이가 공장에서 반년을 꼬박 일해야 모을 돈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서야 엄마는 돈 없어. 준서가 억울해하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형한테 부탁해 줄 수 있어. 형은 지금 잘 된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준서야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준서가 다시 말했습니다. 형한테 말 좀 해달라고. 형이 엄마 말은 들을 거 아냐.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전화한 게 아니었습니다. 형이 미안해서 전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돈이 필요해서 전화한 겁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서야 준혁이는 손대지 마라.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준서가 당황한 듯 엄마 왜 그래 하면서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나 진짜 힘들어. 엄마잖아. 한 번만 도와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 힘들다는 거 알아. 근데 준혁이는 건드리지 마.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내가 알기는 해. 내가 대학 다닐 때 형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는 해. 그 아이는 자기 줄 것도 없이 살면서 너 뒷바라지했어. 그 은혜도 모르는 내가 이제 와서 그 아이 돈까지 가져가려 하면 나는 못 봐. 준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잠시 후에 끊어졌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준혁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혁아 저녁에 엄마 식당 와서 밥 먹어라. 준혁이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가 왔을 때 저는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뒀습니다. 준혁이가 한 숟갈 먹더니 엄마 무슨 날이야? 이거 왜 했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준혁이가 더 묻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밥을 먹는 척하면서 내내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 아이가 대학을 포기할 때 나는 왜 붙잡지 못했을까? 이 아이가 기름때 묻혀가며 월급 봉투를 가져올 때 나는 왜 그냥 받았을까? 이 아이가 응급실에서 내 손을 잡을 때 나는 왜 그 손에 더 기대지 못했을까? 그 모든 미안함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준혁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밥만 먹었습니다. 그게 또 더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내 부끄러웠습니다. 자식을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한 아이는 희생만 시켰고 한 아이는 버릇없이 키웠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준서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도 언젠가 자기가 저지른 일을 알게 될 겁니다. 형이 얼마나 자기를 위해 살았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걸 알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다만 그날이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후회할 시간이 남아있을 때 오기를 바랍니다. 준혁이한테는 언젠가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평생 미안했어. 내가 포기한 것들이 얼마나 컸는지 엄마는 다 알아. 근데 그 덕에 엄마가 살았어. 엄마한테 내가 전부야. 그 말을 아직도 못했습니다.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늦어도 괜찮은 말 중에 하나가 사랑한다 이고 미안하다 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곁에 묵묵히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번 안아주세요. 말 안 해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한마디만 해주세요.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한마디가 그 사람한테 평생 힘이 됩니다. 저처럼 너무 늦게 후회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